페이스트라토스가 처음으로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열었을 때 이 비극 경연 대회는 아테네 시내 아고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아고라는 평지였고 광장이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각종 집회, 재판 등이 열리곤 했죠. 처음에 이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열었을 땐 그곳에다가 목재를 가지고 간이 무대와 객석을 만들고 비극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자, 이 극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 즉 스케네가 있고, 그리고 무대를 마주하는 객석이 있죠. 객석이 계단식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즉 무대와 객석 사이에 원형의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합창단을 위한 오르케스트라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 그림. 자, 그런데 기원전 5세기 초 아고라에서 설치한 이 간이 객석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아고라에서 그 간이 무대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극장을 옮기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이렇게 경사진 곳이죠. 남동쪽 경사면을 이렇게 깎아서 다듬고 거기다가 객석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간이 극장으로 한 게 아니라 상설 극장으로 완성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객석이 목재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석조로 바꿨고요. 기원전 330년경에는 객석 전체가 다 돌, 석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무대와 객석 사이에 오르케스트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오르케스트라 한가운데 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극장에 웬 제단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합창단이 있는 오르케스트라의 가운데에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합창단이 단순히 춤추고 예술 공연을 하던 곳이기 이전에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성한 제사의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말하지만 비극이나 연극만 생각해서요.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이곳에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성소며 일종의 예배당이었던 겁니다. 자, 객석을 그리스 말로는 테아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아트론이란 말에서 영어 단어 theater, 그 극장을 뜻하는 theater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영어에서는 이 theater가 극장이란 뜻이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객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본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테아오마이라에서 왔는데요. 이 테아오마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탐구하고 관찰하듯이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피상적으로 대충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겉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본질을, 숨어 있는 어떤 깊은 뜻을 통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을 뜻하는 영어 단어 theory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론이라는 게 다양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단어가 테아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객석, 테아트로는 이 무대와 오르케스트라에서 수행되는 배우들과 합창단의 공연을 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관조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아트론, 바로 이곳은 그곳에 앉는 순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그것도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통찰을 하라는 요청을 받는 셈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극의 기원이나 극장의 구조를 보면 이 비극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거행된 종교 행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케스트라의 중앙 제단에 수렴소를 올려놓고 불을 피워 태우면서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겠죠. 그리고 그 주위로 합창단이 둘러서 경건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면서 축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였죠.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숙연한 자세로 이를 테아오마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자, 이때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사 축복을 내리소서. 부디 재앙을 물리쳐 주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며 바치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바치는 일종의 예물이며 신께서 그 제사에 응해서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미리 바치는 일종의 감사의 선물이었던 거죠. 속된 말로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이 기도하는 사람, 기원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죄와 욕망과 더럽혀진 그런 더러운 상태라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기는커녕 천벌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죄와 욕망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 필요하죠. 이 정화의 의식을 그리스 말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종교적인 정화를 뜻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죽어 마땅하나 신이시여 너그러이 저를 용서하시고 옛 모습의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 올바르게 살겠사오니 나를 축복하소서. 뭐 이런 정도의 기원이 담겨 있겠죠. 자,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해 제단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져 제가 되는 제물은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대속의 희생물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동안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와 욕망으로 더럽혀진 자기 자신이 태워져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를 죽인 사람은 이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새로운 삶을 살리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그러니까 욕망과 죄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시간이며 또 새로운 나로 새로 결심하는 나로 거듭나는 부활의 시간인 셈이죠.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트라고디아 경연대회가 열리고 발전하면서 제사는 드라마로서의 비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에게 그 염소를 태워 바치며 부르던 합창이 일종의 비극으로 진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극장의 객석에 앉아 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무대 위에 공연되는 그런 비극을 보면서 단순히 연극을 감상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을 일종의 제물로 삼는 성스러운 제의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무대가 어떻습니까? 무대는 제단과도 같죠. 제단과도 같은 무대 위에 펼쳐지는 주인공의 분노와 사랑, 배신, 격정과 욕망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감정이입하면서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고통에 나뒹굴고 운명의 굴레에 저항하고 무너지면서 그 주인공과 함께 찢기고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대 위의 주인공은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희생물이고 나 자신을 비추는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극 작가는 관객들이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야 비극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저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고 공감해줘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그 보편적인 본성을 통찰하는 일에 아주 철저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감상하면서 그 주인공들의 나를 비추어 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 사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가 제시하는 인물들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나고 말라있던 나뭇가지에 싹이 움트는 봄날, 아테네 시민들은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 앉아서 자신을 죽이는 제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자신과 도시를 죽이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에 앉아서 비극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 의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감상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원전 534년에 시작된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는 2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매년 3명의 작가가 비극 3편 그리고 사티로스 극 1편 모두 4편을 발표했으니까
12편의 새로운 비극 작품이 매년 관객들에게 제공되었겠죠. 자, 이것만 계산해도 대략 2,400편 정도 됩니다. 예선에 출품된 작품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많은 극장들이 있는 걸로 봐서 수많은 비극 작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작품은 2,400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것,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작품은 3명의 작가들 것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연배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3대 비극 작가들을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아이스킬로스는 전사로서 몸소 이 전쟁에 참가했고, 소포클레스는 소년 합창단의 선창자로서 신들에게 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감사드리는 그런 찬신가를 주도했으며, 에우리피데스는 전투가 있던 바로 그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 사람의 연배 차이를 잘 아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 세 작가가 남긴 33편뿐입니다. 그 가운데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란 책에서 이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극찬한 작품이기도 하죠. 자, 이 작품은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탁월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제의적, 종교적, 신화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극이 시작되면 무대 중앙에 오이디푸스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단이 있고 제우스의 사제가 있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오이디푸스는 마치 제단에 바쳐진 제물과도 같습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인데 지금 테베에는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오이디푸스는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아폴론 신탁이 내려집니다. 지금 테베에는 오이디푸스 이전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가 벌을 받지 않고 숨어 있다. 테베가 살인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재앙이 덮친 것이다. 살인자를 찾아내 벌해야만 도시는 정화되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이 신탁을 듣고 오이디푸스는 선언하죠. 내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고 철저하게 응징하여 도시를 재앙으로부터 구해하겠다. 자, 사람들은 잘못된 욕망에 물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며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염된 자신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실천할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삶의 원리를 잘 깨달았고 이를 비극으로, 트라고디아로 실천한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개인과 사회를 오염시킨 과오를 반성하고 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 카타르시스의 의식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것이 비극이었던 겁니다. 비극은 그러니까 정화의 제의, 카타르시스의 경건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이디푸스 왕은 이런 제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씻지 못하고 도시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내 오염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정화의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그 범인이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 자신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어떤 왕족의 무리와 시비가 걸려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다가 상대를 죽인 적이 있는데 바로 그가 라이오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징벌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 라이오스가 자신을 갓난아이 때 버렸던 자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혼한 그 이오카스테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도려냅니다. 테베가 역병으로 오염되고 재앙으로 고통받았던 것은 바로 오이디푸스 때문이었고, 테베를 역병의 오염을 씻어내고 정화하려면 바로 오이디푸스가 스스로를 징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쓰러져 죽고 고통 속에 오열합니다. 마치 불붙은 제단 위에
재물이 태워져 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현장을 오르케스트라에서 합창단이 숙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객석에는 아테네 시민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극 관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제의를 통해서 끔찍한 운명에 엮인 인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신과 사회 전체를 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봄을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그리스인들의 사회적 카타르시스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공연된 그리스 비극이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비극은 정화의 제의, 카타르시스의 의식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의 비극적 주인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인공의 고통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제의적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자신을 죽임으로써 정화의 의식, 카타르시스의 제의를 집행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환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 비극과 같은 제의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무슨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아니죠. 매일 저녁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욕망과 과오, 실수로 물든 그런 나 자신, 무언가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일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면,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비극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날마다 그리스 비극과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일그러진 욕망을 제거하고 뜻하지 않은 실수를 만회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 강연에서는 드라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비극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비극은 옛 그리스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수행되었던 종교적인 제의였으며 그리스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정화의 의식이었죠. 자, 비극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비극은 정화의 의식이며 부활의 체험이다. 비극은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어떤 끔찍한 참사나 고통스러운 순환을 담아내는 슬픔 가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뜻하지 않은 불행에 직면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우리 인간의 어떤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극의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죽이며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면서 그런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극 공연을 관람하고 극장을 나서면서 정화의 기쁨과 부활의 환희를 느꼈던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